네, 안녕하세요.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 진행을 맡고 있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의 송순옥 한지강입니다. 와! 오늘 반응이 별로네요.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기후 정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지구에서 동네까지 기후정의와 관련된 온갖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추석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추석을 보내고 나니까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추석은 다른 어떤 걱정보다도 내가 준비한 차례상 음식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례 때보다도 훨씬 늦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저녁까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차례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그 차례 음식을 다시 또 데워서 차례상을 차리는 그 번거로움이 있긴 했는데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을 날씨만 생각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다가 그 음식이 상해서 오히려 차례도 못 지내는 아이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번은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네. 우리가 좀 난감한 추석을 맞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이게 기후 위기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인가?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라고 하는 네. 말이 있는 것처럼 걱정보다는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죠. 또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행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들을 보면서 또 위로를 얻었는데요. 추석 전 9월 7일 대전에서 그리고 가까운 옥천에서도 또 나아가면 서울, 부산, 제주 등 다른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8월 8차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나희의 기후정의 아무거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나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 이야기 주제 뭘까요? 네, 이번 달은 육식에 대한 채식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채식. 정말 반갑고 기다려. 제가 너무 반응이 빨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 이 채식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 육식이 딱 떠오르는데 사실 채식보다는 육식이 기후 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렇죠. 사실 저 이제 개인적인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굉장히 육식을 선호하는 집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는 채식은 이제 없는 집에서나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집.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먹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화를 냈죠. 저도 부끄러운 과거인데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거는 자신의 선호와 개인의 역사 이런 것과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비건으로 생활한 지 5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혀 육식을 하고 싶지 않고 건강에도 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식을 줄여야 되는 건 이제 우리 이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는 지구에서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육식이 지구 전체의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의 좁게 잡으면 15% 정도 그리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넓게 헤아리면
50% 정도 육박하는 배출량이 육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국주의적인 식사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 같은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은 그 소화 과정에서 메탄이 나오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60에서 80배 온실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도 온실 효과가 엄청 크고 그 메탄은 축산업에서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30에서 37%가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카본이라는 거는 이제 까만 탄소라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불을 태웠을 때 우리가 그을음 막 나는 그 시커먼 연기 나는 그 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재가 많이 나오는 그 블랙카본이 축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많이 나올까요? 축산업에서. 저는 알지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대규모 축산과 이 아마존의 이렇게 뭐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것,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블랙카본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온실 효과가 너무 커서 이산화탄소의 그 2,000배에서 3,000배 정도 같은 양이면 온실 효과가 나고 그 시커먼 재가 빙하에 내려앉아서 빙하가 이제 까맣게 되면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빙하가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축산업과 왜 관련이 돼 있냐면 이제 목초지를 만들어서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CNN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열대우림을 그냥 불태워서 소를 방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대우림 그 땅 자체는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태우고 나면 잠깐 그 재가 거름이 돼서 잠깐 풀이 자라지만 금방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면 또 불태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또 CNN 자료 화면인데 이 화면을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48시간 동안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일어난 불의 양이에요. 이게 지난 1년간 누적 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난 10년간 누적 불 이런 게 아니고 48시간이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이 거의 남미 전체에서 지금 불이 뒤덮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 숲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지금 축산업이 전체 농지의 80%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목초지도 사용을 하지만 소를 먹이기 위한 사료가 사실 우리가 먹어도 되는 그 곡식들이거든요. 옥수수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배부른데 그걸 소한테 먹여서 소를 살찌워서 그 소를 우리가 먹으려면 7에서 16kg의 곡식을 써야지 소가 1kg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지구에 온실가스를 내뿜어서 생존을 위협하면서 먹는 거라면 실제로 몸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 몸에 육식이 영양가를 열대우림을 태울 가치가 있을 만큼 많이 주고 있나요?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경향신문 자료인데요. 축산업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전체 경작지의 83%가 육식을 위해서 쓰이고 있지만 18%의 칼로리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8%의 경작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인간들이 82%의 칼로리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먹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땅은 25m. 그러니까 25걸음 가고 또 25걸음 가로 세로 가서 그 정도 넓이에 있는 땅이면 비건 한 명을 이제 먹여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육식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그것의 18배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국주의적인 식사라고 말을 한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18%의 칼로리만 제공을 하면서도 온실가스와 수질오염은 60%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단백질 100g을 생산하기 위해서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또 보여주는 사료 화면인데 소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100g을 만들기 위해서 소로 만들려면은 50kg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양은 20kg. 그리고 근데 이제 채식으로 가서 곡물은 2.7kg고 두부, 땅콩 이런 것은 더 적습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자연스럽게 육식은 좀 줄이고 채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채식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근거가 탄탄한 연구들이 정말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미 비건 식단으로 진행을 하면 그 예상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좀 달걀과 우유 이런 것까지 먹는 오보락토 채식은 63%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슨 탄소 포집을 하고 무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무슨 소규모 원전을 만들고 이러는 기술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채식이 좋기는 하죠. 그리고 채식이 좋은 것을 몇몇 사람들은 알아도 좀 실천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런데 반대로 채식하면 어떤 얘기보다도 이렇게 반발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고 심지어는 채식만 하면 우리나라 영양학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육식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전해줄 수 있는 채식과 건강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 연구들이 많으면 그 중에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들 중에 많은 헷갈리게 하는 연구들이 축산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축산업계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연구들이에요. 이거는 담배 연구나 아니면 분유 연구, 뭐 아니면 쉘이나 이런 엑소모빌 같은 석유 회사에서 만든 그런 물타기 연구랑 정말 비슷한 것이거든요. 연구가 많으면 그 중에 샘플이 편중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연구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마치 동등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을 해서 이게 비슷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이런 곳에서 나온 검증된 그리고 IPCC처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만들어낸 내용을 보면 이제 일관되게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우리는 건강하다. 이게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10에서 15% 정도만 단백질을 먹으면 충분하고 이것은 채식 위주의 식사로 충분히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정말 적은 그런 채소만 골라서 먹어서 일부러 단백질 결핍에 걸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단백질 결핍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백질 함량이 적은 고구마 같은 식품이 있는데 그것만 먹지 않는 이상은 단백질 결핍에 걸릴 수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그걸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더 힘들거든요. 많이 먹으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방귀 냄새가 되게 일단 고약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먹는 게 절대 이득이 되지 않고 성인들은 특히 한 번에 먹어봤자 소화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이제 기후 미식, 뭐 비건 미식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기후 미식, 비건 미식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또 보기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이런 식사를 기후 미식, 비건 미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를 또 보시면 이제 기후 미식 존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채소, 감자, 통곡물, 과일,
콩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몸에도 좋고 몸에 좋으면서 동시에 지구에도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 벗긴 곡물 그러니까 백미, 밀가루 이런 것들도 이제 살짝 기후 미식존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 정도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나가 있는 거는 지구에도 안 좋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미식존에 들어가 있는 음식 위주로 먹으면 우리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개인 시추로만 강요하기는 어려움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적 움직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채식이라는 것도 생명을 죽여서 먹는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끔찍한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외주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고통에 몰아넣어서 만들어지는 식사를 나는 하기 싫다, 할 수 없다라는 채식을 일단 인권에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채식을 인간 기본권의 하나로 이제 이미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 이런 곳에서 그리고 식당들에서 반드시 채식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들이나 아니면 교도소에서도 이제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감자가 나는 채식을 해야겠다. 채식을 교도소에서 먹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녹색당 같은 곳에서는 채식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걸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학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학교의 급식을 전부 다 비건으로 바꾸자. 그래서 선생님을 설득하고 학부모를 설득을 해서 지금 전체 식단을 이제 비건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좀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도 이제 비건 페스타가 있거든요. 이런 데 와서 서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들의 식생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식생활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장식 축산업이라든지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생산 방식을 바꿔내는 그래서 기업 활동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뭐 공장식 축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스마트팜 이런 거 반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소가 문제면 소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돼지 좀 괜찮고 닭은 뭐 별 문제 없다던데 닭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양계장의 사진인데요. 닭들이 정말 양옆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너무나 좁게 이렇게 갇혀 있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죽어서 오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오븐 공간이 그 닭이 평생 누려본 가장 넓은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고 돼지가 이렇게 평생 너무 몸이 무거운 상태로 키워지다가 처음 걸어보는 데가 도살정으로 갈 때 걸어가는 그 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존재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노동을 정말 그 피를 묻히고 그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악취가 엄청난 그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 노동은 거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금 전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노동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하면서 그것을 편하게 나는 고기만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약간씩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고 하지만 결국은 이 거대한
공장식 축산이 언젠가는 폐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랑 비교하면 그때 1년 동안 도살된 가금류, 그러니까 닭의 개체수가 지금은 단 하루에 도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걸 듣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송순옥의 다시 듣는 삶의 노래, 투쟁이의 노래입니다. 순옥님, 오늘은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네, 이번에 소개할 민중가요는 오늘 토크쇼의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앨범 수록곡에 들어있는 사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중가요답지 않게 빠른 템포와 발랄한 멜로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또 보컬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삶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민중가요 중에서도 아주 명곡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는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달라졌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야근과 철야가 기본값이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일원인 문승현이 만든 노래로 그가 졸업과 함께 만든 노래 모임 새벽이 제작한 노래극 부설학교의 삽입곡이었는데요. 1년 365일 내내 반낮 없이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미싱을 돌려야 했던 여공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계 피복노조 전태일의 희생 이후로도 끝나지 않는 계절도 잊은 여공들의 쳇바퀴 도는 노동 현장을 빠른 템포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노래가 빛을 보게 된 건 1989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에 수록되면서였습니다. 앨범이 소위 대박나면서 8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요. 방송도 출연한 적이 없는 KBS ETV에서 가요 톱10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해진 것은요. 사실 2008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북이가 2001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서 이 노래를 힙합 버전으로 리메이크함으로써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2010년대쯤에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코믹하게 노동자들의 삶을 그릴 때 BGM으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믹하게 쓰인 BGM과는 다르게 사절의 마지막 가사인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만 해도 충분히 암울한 느낌이 와닿는 곡인데요. 더 와닿는 것은 5절의 표제가 다시 봄이에요. 다시 봄이 왔고 가사가 1절과 같은데도 그야말로 새해가 찾아와도 노동 환경이나 복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여전히 죽어라 일만 계속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어두운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멜로디와 어두운 가사가 크게 대비되는데요. 무수한 공장 노동자들의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 하나 없이 돌아가는 세상, 마냥 슬픈 가사를 뒤로하고 계속 나아가는 멜로디가 착취당하고 지워지는 노동 인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래가 발표되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계는 달라졌을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식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찬바람 쏘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접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흰 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오늘도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토크쇼 기후정의 기후정의 뭐래 코너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그 기후 재난 속 노동자의 삶과 투쟁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그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기후 재난 속에서 일해야 한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지난 9월 3일에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분, 그리고 참여해서 발언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 박종관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대전지회 사무장 송석호님, 그리고 서비스연맹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장 김양희님 모시고 기후재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얘기하기 전에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 박종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 지부장 김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지회 대전 라이더 유니온 지부 대전지회 송석호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폭염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그 채식 이야기할 때도 좀 잠깐 나왔었는데 죽음의 외주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행자 하시는 분들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위험의 이주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요즘 많이 네. 얘기하시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산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산재가 하청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언어인데 지금 폭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폭염 속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지금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그 위험의 이주화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좀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포항에서는 하청 노동자, 그리고 여수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예산에서는 감자 분류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을 했었고요. 또 많이 알려져서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내용인데요. 장성에서는 중학교 그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망 사건 이외에도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그 택배 물류 현장에서 일하던 그 30대 노동자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뭐 다행히 회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망하고 다치고 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한 그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후 위기 속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런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그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저희 노동계가 십수년째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8월 한 달만 해도 계속 여러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서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책 중이라 언급하는 거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뭐 이런 걸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책이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그 온열 질환 가이드라인이 오래전부터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3대 기본 수칙 그리고 이제 작업 중지권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3대 기본 수칙은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될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늘과 바람을 제공해라.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폭염특보가 발생되면 휴식을 제공하도록 이런 것들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그 사망 사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망 사고 과정 속에서 이런 이행 수칙들이 기본 수칙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노동부의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만 지켜졌어도 사망 사건들을 좀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형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업 중지권 문제입니다. 죽을 만치 힘들었을 텐데 이런 노동자들이 갑자기 멀쩡하다 쓰러져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계속 힘든 상태가 지속되다가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사망하는 상황까지 갔을 텐데 이렇게 죽을 듯 힘들었던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이 발동될 수 있었다면 자유롭게 자기들의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 중지권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작업 중지권을 사용했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를 먹는다든가 또 작업 중지권을 사용했을 때 그 작업 중지 시간에 그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다든가 특히 이런 야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 작업 중지권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아마 뒤에 우리 라이더 유니온의 사무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듯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법적 강제성도 없어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처벌 조항이 없는 노동부의 행정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좀 더 법적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지금의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거의 그림의 떡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이렇게 직접 노동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더 화가 납니다. 대전시는 어떨까요? 대전시에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폭염 등의 기상 재난 속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전시의 경우 이동 노동자들에게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정도, 이 정도의 대책만 내놓았다고 전 알고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 대전시의 그 기본 계획을 다운받아서 근로자, 노동자 뭐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딱 2가지인가가 나와요. 그 두꺼운 책에 노동의 문제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것은 뭐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핵심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노동의 문제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특히 이런 폭염의 문제에 대해서 폭염뿐만 아니라 냉해 뭐 폭우 다양한 그 기후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대전시의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도 대전시가 한 행동은 생수 나누기 캠페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수 나눔 하는 건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런 그 폭염 속에 놓여 있는 기후 재난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말씀 들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후재난 속에서 또 일하고 또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 시민들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 기업 모두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어떤 걸 좀 요구하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대책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예산, 네, 그리고 네.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선 노동자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후 재난에 놓여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들이 법적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제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온열 질환 3대 기본 수칙이 이행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가 필요한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이걸 지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폭염, 폭우 그리고 한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경보가 막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경보가 발생하면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그럼 경보가 발생하면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작업 중지권을 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아니면 또 법의 보장에 따른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중지권이 있지만 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했다 징계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사용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택배 노동자라든가 라이더 노동자 이런 야외에서 노동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조차도 적용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그런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입법화가 상당히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9월 중순이 지나도록 35도, 38도를 넘나드는 대한민국의 이 날씨 속에서 폭염 속에서 뙤약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거리를 달려야 하는 라이더 노동자 송석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라이더들은 특히 이런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달라이더는 실외 도로에서 온몸이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폭염, 폭우 같은 기후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감온도 40도 이상의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곳으로 배달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배달비 자체가 너무 저가인
저가이기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휴식조차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우리 그 박종갑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라이더는 이 특수 고용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특수 고용직이 뭔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그 이른바 사각지대 노동자를 뜻합니다. 그 최소한의 기본권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누구든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보통 제공받는다고 알고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 휴식 공간, 그리고 생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적인 건데 화장실조차 회사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저희가 정말로 많고 항상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 배달라이더들은 그런 회사 차원에서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호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나 그리고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라이더 노동자들이 편의점 앞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모여서 그 다음 콜을 대기하는 걸 봤는데 이번 여름 너무 뜨거웠잖아요. 정말로 너무 뜨거웠는데 그 도심 한가운데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화가 났습니다. 라이더들이 기후재난 속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 구체적인 법률이나 구체적인 제도를 말씀드려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인식 자체가 좀 변해야지 그런 제도나 법률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그 기존의 그 좋지 않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쿠팡이츠를 따라서 그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콜을 받을 때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 이것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하고 업무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배달의 민족은 더 많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는 방식인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이것은 그 배달 노동자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비는 더 낮아지고 있고 이것은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인식 그리고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양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실내에서 노동하는 거니까 뭐 폭염 이런 거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이 학교 급식실에 일한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입니다. 제가 일하는 급식실은요, 이제 조리가 시작되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제 한 번에 그 180도가 넘는 그 튀김 요리를 해야 되고요. 또 몇백 명의 그 부침 일일이 한 사람 먹으니까 또 아이들 음식이니까 한 장 한 장씩 부쳐야 되고 그래서 그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그 부치고 나면 또 한 곳에서는 또 200도가 넘는 오븐에서 또 요리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요리가 나올 때 그 200도 넘는 그 열기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좁은 공간에 또 국을 100도씩 넘는 데서 또 국을 끓이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철소의 용광로처럼 펄펄 끕니다. 그래서 그 저희 급식실 노동자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방수 앞치마
또 마스크, 토시, 고무장갑 그런 걸로 이제 똘똘 감싸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튀김이나 전 요리를 하고 나면 두통과 메스꺼움에 거의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도 이제 요리를 하고 나면 진짜 물벼락 맞은 정도로 옷을 갈아입기 힘들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많은,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 속은 이게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그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요새는 조리흉이 있어가지고 꼭 해야 돼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이제 얼굴이 다 그 피부 알러지로다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어컨하고 환기 시설이 있어요. 물론 실외가 아니고 이제 실내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 있지만 거의 에어컨이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동시에 이 열을 달구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그 높은 습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올 여름 또 점점 폭염은 그래서 우리 같은 높은 노동 강도의 육체적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겐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사실 저희 이 여름에 밥하기 싫었잖아요. 집에 에어컨을 틀어도 사실은 가스레인지 앞쪽에 가면 온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밥 안 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실내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많은 조리들을 그 높은 온도에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열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돌이켜보니까 국가인권위에서도 기후위기에 위협받는 노동자의 하나로 급식 노동자들을 좀 구체로 언급했던 보고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언급까지 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잘 내놓고 있나요? 이런 저희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 적용받고 있고요. 이제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라. 이제 폭염 대책으로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음료, 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터무니없죠. 이 말하자면은 현장에서는 그 최소한의 진짜 죽지 않을 만큼의 말하자면 물 공급이 뭐 생수 공급 그 정도로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대책에 그 뭐 국가인권위에서 뭐 노동자로서 대책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저희 현실에는 아직 너무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이 6월부터 9월 사이가 이렇게 더워지는 것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단체 급식에서 메뉴의 변화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을 덜 써도 되는 요리, 그걸로 전환하려면 사실은 채식에 대한 얘기를 조리실 노동자들과 영양사와 그리고 함께 그 기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메뉴의 변화, 교육과 같이 인식의 변화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부끄럽습니다. 네, 잘 받아주십시오. 너무 좋은 생각. 예.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항상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네, 수롱님이 꼭 만나서 어르신들을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특수 고용직에 처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좀 두 분 혹시 홍석호님과 김양님 두 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조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 전체의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직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해진 어떤 한 위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 다른 위치로 뭔가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씨가 눈이 오든 도로가 꽁꽁 얼어서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곳으로 물건을 음식을 옮겨야 되는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온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일이라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했을 때 그 정해진 시간을 조금만 더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거나 또는 이것 자체가 너무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를 좀 시키거나 잠시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어떤 경우에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근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가나 대가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네. 들어보면 앞서 그러니까 작업 중지권 이것이 실효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특수고용직처럼 사실 그런 기존의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확실히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네. 전에 네. 저는 아직 이렇게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사실 기후재난 속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로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 라이트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급식실도 말하자면 학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폭염 경보가 울리면요 단축 수업을 해요. 학교 안에 있는 그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다 단축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경보가 울려도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업 중지권을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 대체 시기로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뭐 위에 정부나 교육청에 말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밥을 꼭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뜨거운 데서도 꼭 해야 돼서 저희도 작업 중지권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사실 아까 그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시간에 그 업주가 배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저는 법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온도가 좀 올라갔을 때 배달 주문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게 사회 인식에 통념이 좀 되도록 법제화도 좀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교장이 그걸 책임지고 딱 조리 시설을 지금 온도에서는 안 돼, 닫아라고 하는 거를 교장이 좀 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서로의 그 안전을 책임져주는 보듬어주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들었고 또한 전화를 하는 사람들 역시 이 시간에는 배달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좀 사회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박종갑님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실지 한번 마무리 반응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 907 기후정의 행진에 이제 저희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해서 같이 행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 슬로건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였죠.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기후재난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게 이제 위험의 외주와 위험의 이주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불평등, 기후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재난을 막아내는 길이고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도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기후재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중지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후 계속 좀 어려움에 처하고 특히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이 또 발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 작업중지권 확보가 기후재난의 그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오늘 들었습니다. 세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힘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연대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들 서점입니다. 버들 서점은 송송이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두 권씩 기후정의와 집간접적으로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재앙의 지리학이라는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 너무너무 9월에 사실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나름 이쪽 분야에서 화제의 신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은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 글로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후정의가 뭐래 주제와도 조금 연관이 돼요. 지금 대전 쪽이나 뭐 한국 쪽에서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과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책 재앙의 지리학. 책 제목이 굉장히 네. 인상 깊고 사실은 딱 한 시간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하는 사람의 그걸 보고 왔는데 오늘 뭔가가 딱 다가오는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책 제목이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듣기에는 뭐 저자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주로 만나서 연구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네. 좀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밑에 원제가 적혀 있어요. 원제는 탄소 식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로리 파슨스라는 사람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학교지만 유명한 곳이겠죠? 로열 홀로웨이 런던 대학이라는 곳에 인문지리학 분야 선임 강사로 있다고 하고요.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연구를 한 그 무대가 캄보디아 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도 캄보디아가 주 무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하청 공장 생산직 노동자와 그리고 캄보디아에 또 벽돌 가마가 되게 유명하대요. 예, 남아시아 쪽에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고 그 벽돌 가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벽돌 부분에 원래는 이 사람이 뭐 기후위기나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벽돌 부분에 채무담보 노동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빚을 노동으로 이제 대신 갚는 건데 채권자의 집에서 약간 노예처럼 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근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벽돌을 굽는 가마의 장작이 버려진 옷들인 걸 목격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는 본인이 몇 주 전 런던에 어떤 약간 그런 의류 매장 선반에서 본 라벨인 것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자신도 잘 아는 유명한 브랜드의 비싼 옷들이 캄보디아란 나라의 벽돌 굽는 가마에 용광로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걸 용광로에 넣는 캄보디아 어린 소년 노동자의 기침하는 모습 그리고 용광로 굴뚝이로는 아까 말씀하신 블랙 카본
그 검은 연기가 막 올라가고 그 불꽃 아래에서는 막 플라스틱이 녹은 물이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보면서 어떤 약간 인지 부조화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충격을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 친환경 소비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그런 글로벌 산업의 기후 붕괴 수출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산의 세계 는 현지 환경을 좀 파괴하면서 탄소 집약적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이는 더 작은 규모로 발생하는 영향을 글로벌 생산의 공급망이라는 복잡한 물류 속에 감춘다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 환경 저하, 글로벌 생산 그리고 빈곤이라는 문제가 결합된 이런 장면들이 그 자기가 본 그곳이 아니라 그곳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 브랜드의 비싼 옷이 용광로에 장작 대신 장작으로. 태워지고 네. 그것을 이 어린 소년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 대단히 기괴하다는 느낌이 저도 네. 들죠. 이런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참 네. 궁금합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거나 아니면 친환경이라거나 해서 그런 제품으로 서구나 일본, 한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들에 도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걸로 양심의 가책을 좀 덜죠. 저도 그런데요. 예. 그들이 기대고 있는 그런 글로벌 생산, 우리가 기대고 있는 글로벌 생산이 흔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자원과 인력 비용이 좀 저렴한 나라들의 생산 공장을 외주화합니다. 네,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 3평짜리 방에서 막 3명에서 8명이 함께 자고 안전장치가 없는 트럭을 50명이 함께 타고 출퇴근을 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쉬는 시간 없이 9시간 노동하면서 노동하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관리를 받고 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닌 생산 공장에서 해당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고 판매되잖아 남은 그리고 혹은 과잉 생산된 옷들은 또 현지에서 쓰레기산을 만들거나 벽돌 가마에 땔감이 되는데 이는 지역의 환경 저하를 불러옵니다. 문제는 이 환경 저하가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환경 저하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또 불가능해지고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공장이나 벽돌 가마의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벽돌 가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90년대 캄보디아가 급격한 산업화 노선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불안정한 강우, 기후가 이제 반복됨으로써 예전에 우리가 소농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예전 방식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다시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고 근데 농사가 또 안 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기계도 사고 화학비료도 막 사서 쓰는 거예요. 종자도 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또 농사가 되는 게 아닌 거고 농사가 안 돼서 수확은 없어서 돈은 없는데 대출금은 매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듯 전 세계에. 그러니까는 다시 이 사람들이 결국 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그 생산 공장의 노동자나 벽돌 가마의 노동자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악순환은 정말 여러 곳에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민들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한 농사를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의 원제가 탄소 식민주의라고 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보면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식민주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탄소 식민주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안 좋아져서 농사를 못 짓게 돼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다시 또 그 공장으로 인해서 뭐 가마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아져서 다시 또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저자는 기후변화는 산업화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출몰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장을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또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농촌에서 생계
세계를 건사하는 건 항상 불확실하고 위험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토지를 버리고 떠나도록 농민의 등을 떠미는 속도와 강도, 압력이 기후변화로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식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추출 과정, 이제 자연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사회에서는 특정 종류의 사람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자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부유한 나라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폐기물은 다시 남반구 국가들로 흘러가는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한 남반구의 자연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버려가면서 북반구 국가들이 기후붕괴를 체계적으로 외주하는데 이것들이 부유한 세계의 되게 자극적인 표현이긴 해요. 부유한 세계의 환경 안보에 필요한 자금은 글로벌 남반구의 노동자들을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험의 내몰으로써 발생한 기업의 이윤으로 충당되고 이는 부유한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도록 글로벌 위험을 재설계하는 행위이자 탄소 식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들어오면 저건 화기적이고 상당히 부정리한 글로벌 공급망, 네. 정말 복잡하게 엉켜 있고 있는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그 글로벌 공급망을 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얽혀져 있다 보니 그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보다 힘들어서 누구를 비난해야 될지조차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가 좀 이 책에도 담겨져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지속 가능한 소비, 친환경 소비는 이제 대체로 공정무역이나 윤리적인 그런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기업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도 있기는 있다고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진짜 문제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도 이게 너무 많은 공급망 사슬에 얽혀 있어서 다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 회사의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 이제 해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시 그 지역에 하청을 주는 것도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하청 회사가 본사의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도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하고 본사 만약 직원이 윤리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해외 외주를 한 그 공장, 생산 공장으로 와서 그걸 이제 방문해가지고 체크를 한다고 해도 그 가는 과정이 공장 책임자들이 안내한 곳에서 약 한 2시간 가량 체류하면서 서류상 그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이행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현지 사정을 알 수가 없대요. 이 연구를 한 그 저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자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아래 소비자인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별이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그렇게 우리는 속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저자가 더 결론적으로 정말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저자는 이제 이런 복잡한 얽힘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개인이 뭐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위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변화를 위한 운동을 구축하려면은 글로벌 공급망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탄소 식민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공동의 집에서 우리 개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권력 구조와 경제적 흐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무대 위에 우리가 행위자임을 인식을 해야 되고 탄소 식민주의에서 벗어나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의류 생산 공장의 노동자들이 대출금을 갖기 위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그것을 참고 일할 때, 그리고 벽돌가마 노동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폐 의류를 태우면서 유독가스와 블랙카본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노동 환경,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런 상황에 내몬 경제적 흐름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에서 환경정의는 곧 경제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평등한 세계는 기후붕괴에 맞서 싸우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책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엄청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책이 엄청 세심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되게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조금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기를 진짜 예, 그러시기를 예, 바랍니다. 네. 네. 혹시 버들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재고 한 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로 신청을 해놓고 찾아갈 수도 있는.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냥 들어가서 가까운 서점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시기를.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도 역시 너무 좋은 책을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다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다들 이렇게 구매해서 같이 책 읽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이님 이번 달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방송 중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은 탐자체 소피님, 일권유님이 준비했습니다. 안영석의 간절히입니다. 큰 박 손뼉으로 맞아주십시오. 누구는 뺏고 누구는 잃는가 험난한 삶은 꼭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 자와 뒤처져 죽은 자 그 모든 눈에는 숨가쁜 눈물이 왜 이리 세상은 삭막해지는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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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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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야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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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야 내 마음만큼 일하는 세상 내 일만큼 갖는 세상 내 마음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마음만큼 갖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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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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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야 네, 간절히 간절히 소피와 건유님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이의 다른 생명의 평화가 훼손되지 않는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구별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해 보입니다. 대전 기후정의 SOS는 기후위기, 기후정의에 대한 교양과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정의를 향한 싸움들에 연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 있었는데요. 10월 5일 대전에서 비건 페스타가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나눈 채식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찍 안내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11월 5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카이스트에서 기후정의와 인권이라는 부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대전 기후정의 모임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겠습니다. 이 방송을 만드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매달 하는 정기 모임에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방송 작업과 대본 그리고 연출을 함께 해주신 건유님, 방송 장비 준비와 편집을 맡아주신 탄잡체 오민우님, 그리고 녹화 장소와 각종 장비를 빌려주신 대전 아트시네마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